우리나라 삼국지. 제3부 소선호 왕후의 진. 교종공실 깊은 중궁전. 팔걸이가 상하로 장식되어 있는 양피가죽 의자에 한 장년의 여인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바로 소선호 왕후였다. 왕후는 분노로 인해 안색이 빨갛다 못해 퍼렇게 변해 있었다. 그 앞에는 10여 명의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하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 중궁전엔 고요한 정막만이 휩쓸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냉정을 되찾은 왕후가 말문을 열었다. 이것이 무슨 일인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다. 대신들은 잠자코만 있었다. 이윽고 소놀이가 정막을 깨고 운을 뗐다. 소놀이는 소선호 왕후의 외숙부였다. 그는 선호 씨를 대표하는 가주로 이 당시 도성의 수비를 맡고 있었다. 왕후 마마, 모든 일들이 너무 창졸지간에 일어났기에 우리로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소선호 왕후는 딱하다는 듯이 소놀이를 바라본 후 이내 시선을 태사 으름에게 돌렸다. 다른 이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태사는 이제껏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으름은 소선호 왕후의 사촌 동생으로 무예에 재능이 있어 온조와 비류 두 왕자에게 무예를 지도하고 있었다. 으름이 머리를 숙이고 아무 대답을 못하자 왕후는 낙담하고 오간과 마려 두 장군에게 눈길을 주었다. 하지만 오간과 마려도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중궁전에서 다시 소선호의 격한 음성이 들려왔다. 그럼 여러 대신들이 지금껏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대대로 나의 아버지의 녹을 받고 지금껏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 무슨 보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오? 서슬이 시퍼런 왕후 앞에 모든 이들은 쥐구멍만 찾기에 바빴다. 그날 무예 시합으로 태자 문제가 간단하게 결론이 난 후 화가 난 왕후의 질책이었다. 소선호는 중신들이 한심해 보였다. 중신들은 너무나도 무사한이라고 복지부동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소선호는 다시 큰 소리로 중신들을 꾸짖었다. 여보시오, 이 마당에 우리 두 왕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소? 한 분씩 각자 견해를 얘기해 보시오. 소놀이가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아직 우리의 세력은 건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담을 후 송량에게 사람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오게 함이 어떠할는지요. 제가 도성의 수비를 맡고 있으니 담을 후에 군사만 온다면 패하나 유리도 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협탁에 있던 꽃병이 소놀이 이마로 날아갔다. 소선호 왕후가 드디어 화가 충천하여 꽃병을 던져버린 것이다. 소놀이는 꽃병을 맞고 비명과 함께 얼굴을 감싸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선호는 크게 호통을 쳤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감히 반란을 꾀한단 말인가? 나는 추호도 이 나라의 기강을 물러나게 할 생각이 없다. 으름이 소리를 죽여가며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 소선호가 으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태사는 어찌 아녀자처럼 눈물을 보이는가? 으름이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하면 주몽왕께도 해가 됩니다.
그러니 두 왕자님을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소선호도 남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나라를 창업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 소선호는 그제야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얼음에게 다시 물었다. 남으로 가면 누가 우리를 덥석 받아준다고 하더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오간이 나섰다. 예전에 이런 일을 예상하고 얼음과 같이 정보 수집차 남쪽으로 정찰을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사옵니다. 여기서 압록수를 건너 이천이쯤 내려가면 아리수가 나옵니다. 그곳은 이곳 졸본보다도 훨씬 따뜻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태평가를 부르며 삽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의 틀이 형성되지 않아서 들 사람들인 야인족들의 약탈이 종종 있다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려가서 야인들을 막고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총진하게 한다면 능히 나라를 세워 번창할 수 있나이다. 그동안 잠자코 듣고만 있던 비류 왕자가 나섰다.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요하를 경계로 요동, 요서 지역 모두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주공산입니다. 서쪽의 한나라는 창업 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이 들어서서 각종 내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리장성 너머 지역까지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아예 요동과 요서 지역으로 진출을 한다면 한과 고구려 사이에서 육로를 통한 중개무역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바다를 이용해 남부와 외까지 교역을 넓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려가 비류의 발언을 제지하고 나섰다. 비류 왕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아무리 요동과 요소 지방이 비어있다고는 하나 흉노와 선비족 그리고 오환 등이 준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백성들도 별로 없어 그저 황량한 벌판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들 오랑캐들과 맞닥뜨릴 수는 없나이다. 얼음이 다시 나섰다. 저도 마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아리수는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외침의 우려도 없사옵니다. 현재의 주변 정세는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낙랑국의 삼강체제입니다. 부여는 노쇠하였습니다. 동부여의 대소태자는 결코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부여는 결국 고구려에 합병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계속 팽창한다면 결국 이민족인 한나라와 일전을 불사할 것입니다. 유리 왕자는 향후 10년도 채 안 되어서 요동포를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가 야인들을 물리치고 요동과 요소 지역을 차지하더라도 다시 유리 왕자와 일전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쪽 땅은 여기서는 너무나 멀므로 향후 수백 년 동안 전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폐수유역에 있는 낙랑국은 지금껏 아무런 전란 없이 평화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저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건국하기에 아리수 지역은 그야말로 적합한 땅이옵니다. 소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몸을 돌려 뒷줄에 앉아있는 비류와 온조 두 왕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온조 왕자의 생각은 어떠신고? 온조가 말을 받았다.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유리 왕자가 태자로 옹립된다면 저희들도 그 옆에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요동으로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요동과 요소 지역은 한나라와 고구려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 여러 신하들의 생각대로 남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그곳에 모인 대신들이 거의 찬성을 했다. 오랜 침묵 끝에 드디어 소선호가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다른 방안이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이요. 나의 소생들이 무예시합에 졌다고 비겁하게 서로 약조한 것을 다시 번복시키고 싶지는 않소.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재물이 무려 10만 금이 넘는 만큼 이 정도면 우리가 남으로 내려가서 왕조를 창업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요. 우리 왕자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이들은 같이 행동했으면 하오. 싫으면 남아있어도 돼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의논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오. 소선은 말을 마친 후 일어서자 잠시 비틀거렸으나 이내 몸을 빳빳이 세워 총총히 자리를 떴다. 무예 시합이 벌어진 후 며칠이 지났을까. 주몽이 한가한 틈을 타서 중궁전에 들렀다. 소선은 예로서 주몽을 맞았다. 좌정하고 나서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주몽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는 죄를 많이 진 것 같구려. 우리가 혼례를 올릴 때에도 내 분명히 그대에게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니 나를 이해해 주시구려. 소선호가 주몽의 말을 막았다. 주군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어차피 하늘의 뜻이 그럴진데 나와 우리 두 왕자도 그 뜻을 받기로 하였나이다. 주몽이 물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소선호가 주저없이 엉뚱한 대답을 했다. 서쪽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주몽은 놀랐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유리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한다면 어차피 두 왕자와는 헤어져야 했다. 이 방법이야말로 형제들끼리 분란 없이 평화스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서쪽은 절대 안 됐다. 장차 고구려가 뻗어나가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몽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했다. 서쪽이라면 요동과 요소 지역을 말하는데 이곳은 황량한 벌판과도 같소. 더구나 오랑캐 야만인 족속들인 선비족이 출몰하는 곳이니 창업하기가 쉽지 않소. 또 이 지역은 우리 고구려가 앞으로 뻗어나가야 할 땅이니 향후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요. 그러니 이 지역만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소선은 주몽의 말이 야속하게만 들렸다. 소선은 남쪽으로 가겠다고 말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각에도 없던 서쪽이란 말이 불쑥 튀어나왔는지 자신도 몰랐지만 여전히 가슴에 치미는 화는 거둘 수가 없었다. 비류와 온조에게 군사와 백성들을 절반 정도만 떼어주면 그깟 선비족 따위가 문제이겠습니까? 주몽이 소선호의 표정을 보니 이 말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주몽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문을 다시 열었다. 내가 군사들과 백성들을 떼어줄 터이니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그래야 서로 편안하지 않겠소. 그제야 소선호가 비로소 가슴에 불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기서 암녹수를 건너 2000리쯤 내려가면 아류수가 나온다고 하옵니다. 땅은 비옥하고 백성들은 선량하다고 하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면 당분간 유리 왕자의 고구려와도 마찰이 없겠지요. 주몽은 소선호의 계획을 듣고 유리 왕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씨에 가슴이 뜨겁게 저려왔다. 고맙소. 내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리다. 준비가 되는 대로 떠나도록 하시오. 태자 옥립 문제로 인한 분란이 조용해지고 이때부터 달포쯤 지났을 때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 왕후를 모시고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떠났다. 주몽은 군사를 이끌고 두 왕자의 일행을 폐수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들이 폐수를 건너간 후에도 무려 보름 이상 군사를 폐수에 주둔시키며 시위를 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른 낙랑국의 존동을 염려했던 것이다. 이 당시 폐수 유역에 있는 낙랑국은 주위 나라에 워낙 관심이 없어 고구려 두 왕자의 일행을 모르는 척 묵인했다.
주몽은 두 왕자가 무사히 아리수에 도착했다는 것을 보고받은 후에야 비로소 군사를 퇴각시켰다. 졸본으로 돌아온 주몽은 마침내 유리를 태자로 봉했다. 주몽은 이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두 왕자가 떠난 일이 그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던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몽은 몸이 더욱 쇠약해져서 이제 자신의 천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몽이 어느 날 편전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졸본 동쪽에 있는 용산에 놀러 갔다. 용산에서는 어머니 유화 부인이 해모수와 같이 앉아서 주몽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해모수가 주몽에게 말했다. 아들아, 이제 나와 같이 하늘로 올라가자. 주몽이 대답했다. 저는 아직도 이승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 유화가 웃으면서 재촉했다. 유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웠다. 그러니 혼자서도 고구려를 부강하게 할 것이다. 이제 속세의 일은 그만 잊고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자. 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저으니 하늘에서 황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황룡은 싫다는 주몽을 억지로 등에 태우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주몽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온몸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곁에서는 시종들과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주몽은 이제 자기의 숙명이 다한 것을 깨달았다. 주몽은 마침내 유리태자를 비롯해서 주요 대신들을 불렀다. 요즘 내가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니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오이와 마리가 황급히 아뢰었다. 폐하께서 아직도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옵니까? 더군다나 유리태자께서는 아직 이곳 졸본에서의 입지가 약하옵니다. 유리태자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라도 살아계셔야 하옵니다. 그러나 천명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유리와 신하들이 흐느껴 울었다. 주몽은 울음을 제지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짐이 예전에 동부여에서 나와 이곳 졸본에 도읍을 정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동정서벌하느라 정신없이 세월을 보낸 것 같구나. 신하들은 짐을 대하듯 우리 유리태자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노라. 주몽은 힘이 드는지 잠시 쉬었다가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리는 남쪽으로 내려간 소선호 태후와 비류, 온조 두 동생들을 잘 도와주기 바란다. 그러니 함부로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용산에 짐의 처소와 단을 마련하라. 용산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주몽은 유리와 모든 대신들이 자기의 말에 처연해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늘의 부름은 어길 수 없는 법이다.
이제 그 부름을 받았으니 가야 한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던 다물후 송량을 가까이 불렀다. 짐이 유리의 뒤를 그대에게 부탁하고 싶소. 마침 그대의 여식도 묘령이라 하니 유리의 배필로 삼고 싶소.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주몽의 말에 다물후 송량은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흐느끼면서 대답했다. 저로서는 커다란 영광이 옵니다, 폐하. 주몽은 할 말을 마치자 더욱 몸이 피곤해왔다. 주몽은 좌우를 물리치고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어느덧 탈포가 흘렀다. 드디어 용산에 임시 처소가 들어서고 단이 세워졌다. 주몽은 유리와 몇몇이나만 대동하고 용산에 올라 거룩한 임종을 맞았다. 그날은 하늘이 맑게 개이고 신령한 빛이 비치더니 황룡이 내려와 주몽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다. 고구려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주몽을 잃은 슬픔으로 한동안 숙연하게 시간을 보냈다. 후세 사람들은 주몽의 시호를 동명서마로 추전했다. 주몽의 뒤를 이어 유리가 왕위를 물려받으니 고구려 제2대 왕인 유리명왕이었다. 이때가 기원전 19년이었다. 한편 졸본성을 떠난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 왕후의 결단대로 그들을 따른 오간과 마려 등의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압록수를 건넜다. 비류 일행은 살수와 폐수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하여 미추홀에 이르렀다. 비류는 미추홀을 도읍지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곳을 중심으로 삼한과 한나라, 그리고 한과 고구려나 부여와의 중개 무역에 나선다면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었다. 특히 이 부근은 소금의 주산지였다. 비류는 일행에게 말했다. 우리 이곳을 도읍으로 정합시다. 이곳에서 상업을 일으킨다면 분명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오. 비류의 말에 오간이 반대했다. 저희는 대대로 농사나 목축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려 하십니까? 비류는 이에 비웃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이 지역의 거수들과 협력하여 쇠를 키운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이에 마려가 나서서 반대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척박하고 소금기가 많아 농사와 목축에 모두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곧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원조가 나서서 중재했다. 형님, 일단 내륙으로 들어가서 도읍으로 정할 만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소선호가 나섰다. 모두의 의견이 그러하니 일단 내륙으로 들어가 적당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어머니도 그렇게까지 말하니 비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일행을 따라 나섰다. 소선호와 두 왕자 그리고 뒤따른 일행들은 아리수를 따라 하남 위례까지 나갔다. 그리고 주변의 지형지세를 보고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인지 살피기 위해 부악이란 산봉우리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보니 아리수가 동쪽에서 발원하여 위례를 끼고 돌아 흘러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이 펼쳐져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비류가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마음껏 활보해보는 것이 꿈이었어. 이런 답답한 곳에 갇혀서 지낸다면 방어는 용이할지 몰라도 언제 큰 꿈을 이룰 수 있단 말이오. 나는
바닷가를 거점으로 삼고 고구려는 물론 저 멀리 한나라까지 아우를 것이오. 사내 대장부라면 이 정도 포부는 가져야 하지 않겠소? 마려가 생각하기에 비류의 꿈은 웅대하나 현실성이 없었다. 이에 마려는 나서서 비류를 설득했다. 이곳의 땅을 보면은 북쪽으로는 아리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에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이 있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어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험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세의 이점은 다른 데서는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이곳이 도읍을 세우기 가장 좋은 곳이라 사료되옵니다. 마리의 열변에 온조가 동의하며 나섰다. 나도 마려공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이 지형에서는 우리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에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꺾이자 비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난 이곳을 떠나 바닷가로 옮겨갈 것이다. 비류는 결국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백성들을 데리고 온조와 헤어져 미추홀로 돌아갔다. 비류는 일단 부근의 음락을 돌며 토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이 지역의 토들은 주로 소금을 한나라와 고구려, 부여, 삼안 등에 내다 팔아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소금을 팔고 특산물을 들여다 되파는 중개무역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했고 아리수 하류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들은 특히 배를 부리는 데 능했다. 비류가 이곳에 당도했을 당시에는 고을마다 이익을 놓고 서로 충돌이 잦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이 지역 토착 세력인 진묵과 한나라에서 건너와서 정착한 허도는 서사건건 부딪혔지만은 서로 힘이 대등했기 때문에 쉽게 결판이 나지 않았다. 비류는 그곳의 유력한 거수인 진묵을 찾아갔다. 진묵은 비류를 위아래로 힐끗 쳐다보더니 물었다. 어인 일로 오시었소? 비류는 특유의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에게 큰 이익을 주려고 왔소이다. 진묵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얼마 전에 이곳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주변 음락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어. 당신은 어디서 온 누구시오? 나에게 무슨 이득을 주시겠다는 거요? 비류가 진묵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고구려의 왕자 비류라고 하오. 동생 온조와 함께 고구려 폐하의 명령을 받들고 왔소이다. 진묵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왕래한 일이 있으므로 최근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진묵은 생각했다. 만일 비류를 소홀히 대접해서 고구려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다. 진묵은 긴장하며 말했다. 그래, 고구려 폐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소이까? 비류가 천연스럽게 말했다. 이 지역의 여러 음락의 거수들을 만나보고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과 형제 지교를 맺으라고 하셨소이다. 진묵은 비류의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외부 세력이 접근해오는 것은 일단 불안한 일이었지만 비류의 세력을 잘만 이용하면 이 지역의 고을들을 통일해서 자신이 패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진묵은 생각이 이에 미치자 얼굴에 희색을 띠며 정중하게 말했다. 고구려와 우위를 맺는 일은 우리로서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진묵은 비류를 환대했다. 이에 비류가 은근히 말했다. 내가 잠시 미추홀에 머물면서 그대를 돕도록 하겠소. 진묵은 흔쾌히 허락했다. 진묵과 작별한 후 비류는 곧 허도에게로 갔다. 허도 역시 비류의 제안을 받고 기뻐하며 앞으로 비류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여러 음락을 돌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비류는 미추홀로 돌아왔다.
비류는 두 세력의 알력을 이용하면서 조금씩 자기의 세력을 넓혔다. 진묵과 호도는 서로를 견제하느라 비류가 미초월의 터전을 잡고 성장하는 것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 몇 해가 지나자 비류는 염전과 독자적인 교역로를 확보했다. 그는 무역을 통해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주변의 작은 골들을 흡수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진묵과 허도를 능가하는 큰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다.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은 진묵과 허도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양쪽의 거수들은 도리어 비류의 눈치를 보는 저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한편 온조가 일행을 이끌고 위례에 내려와 보니 그곳은 풍광도 좋을 뿐 아니라 큰 강 아리수를 끼고 있어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도 충분했다. 온조는 기원전 18년에 위례를 도읍으로 삼고 오간과 으름, 마려 등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10여 명의 신하들을 기리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십제로 정하고 왕위에 오르니 바로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이었다. 그리고 온조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류를 흡수하여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친다. 위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온조 일행은 고향인 고구려보다 기후가 온화하고 토질이 비옥한 것에 대해 매우 만족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골들도 규모가 작고 십제에게는 우호적이어서 큰 충돌 없이 국가의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다. 십제는 온조의 선체와 백성들의 열성으로 풍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변의 음락들도 하나둘씩 십제의 그늘 아래 들어오기를 청했다. 온조는 이들을 덕으로 감싸안으며 차별 없이 대해주었다. 이렇게 해서 십제는 점점 그 세력을 넓혀 드디어 아리수 일대를 아우르는 큰 나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소선호가 조용히 온조 대왕을 찾았다. 온조가 소선호를 보고 일어서서 맞이했다. 어머님께서 허인 일이십니까? 소선호가 차분히 말했다. 이제 나라가 조금씩 안정돼 가니 자식의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온조는 태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나라를 세울 때에는 근본을 먼저 생각해야 할 터. 비록 우리가 고구려에서 도망치듯 나왔지만 우리의 뿌리는 선왕이신 주몽왕이시니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기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백성들에게 왕가의 위엄을 알리는 데도 필요할 것이요. 온조는 수긍을 하며 말했다. 태우 폐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고구려를 떠난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선왕 폐하에 대한 생각이 간절했사옵니다. 이제부터 대묘를 만들고 선왕 폐하의 위패를 모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제사를 지내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겠사옵니다. 소선은 먼저 떠나간 주몽을 생각하며 눈물을 내비쳤다. 주몽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의 감정이 교차했다. 이렇게 해서 위례성에는 동명성왕의 대묘가 들어섰다. 매년 이곳에서는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규모의 제의가 펼쳐졌다. 태평성대가 이어지면서 십제는 조금씩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다 동북쪽으로 말갈족과 국경을 접하게 됐다. 그 무렵 말갈족들은 동해 북부와 부곡제에만 있지 않고 태백산맥을 따라 내려와 아리수 동북쪽의 험준한 산악과 일대의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십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온조대왕은 걱정이 됐다. 온조대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기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로운 세월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북변의 말갈이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어. 아무래도 방비책을 세워야 할 듯한데 대신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좌보 마려가 나서서 말했다. 말갈군은 호전적이고 용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가 간교함까지 더했사옵니다. 이를 그냥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말갈군의 침략에 대비해 군사를 잘 정비하고 군량미를 저장하여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처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이에 족숙 으름이 나섰다.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국경의 병사들을 강병으로 초련해서 말갈의 침략을 격퇴시키겠습니다. 으름은 왕의 외당숙으로 체격이 장대하고 목소리가 우렁찼으며 특히 장검을 사용하는 데는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그는 일찍이 동명성왕 주몽의 명으로 태사로서 온조와 비류에게 학문과 무예를 지도했었다. 온조대왕은 크게 기뻐하며 족숙 으름을 우보로 임명하고 병마사의 직책을 맡겼다. 으름은 왕명을 받아 오직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미를 축적하는 일에만 매진했다. 한편 미초월의 털을 잡은 비류는 연안을 따라 항해를 하며 무역을 했다. 비류의 상단은 주로 요동을 거점으로 교역을 했는데 삼안에서 사들인 미곡과 소금을 말갈과 고구려에게 넘겨주고 얻은 호피와 명마 등을 한인에게 넘긴 후 한나라의 자기나 칠기 등의 고가품을 사들여서 다시 삼안으로 와서 되파는 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비류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요동과 낙랑국, 압록수와 송화강 유역 등의 거점을 마련했다. 그는 지역의 음락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서해 건너 산동반도까지 상단을 파견하게 이르렀다. 비류의 세력이 이렇게 막강해지자 요동태수 소계가 미초월로 사신을 보냈다. 비류왕은 사신을 반기며 말했다. 요동태수께서는 강령하신가요? 비류왕이 예전에 요동을 방문했을 때 요동태수 소계는 비류에게 친히 사신을 보내 그를 초청하고 며칠 두고 잔치를 열어 성대하게 대접한 적이 있었다. 사신이 고개 숙이며 말했다. 저희 태수께서는 평소에 폐하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수의 둘째 따님이 성년을 맞으신 바 폐하를 사위로 맡고 싶어 하시옵니다. 폐하의 의중은 어떠하오신지요? 비류왕은 잠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예전에 요동성에서 우연히 보았던 목환왕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미초월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후 요동성을 처음 찾았을 때 비류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요동태수는 비류 일행에게 큰 음식상을 내어 환대했다. 요동태수까지 자신을 인정하고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니 비류는 세상이 자기의 것처럼 느껴졌다. 비류는 한참 술을 마시다가 머리도 식힐 겸 잠시 연회장을 빠져나와 난간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쐬었다. 보름달이 북방의 차가운 공기와 어울려 서늘함을 더해주었다. 한순간에 술기운이 날아갔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졌다. 비류가 잠시 놀라며 쳐다보니 15살쯤 보이는 소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자색 포의를 입고 쪽빛의 머리 장식을 한 소녀는 흰 얼굴에 나이답지 않은 성숙미가 은은하게 묻어났다. 달빛을 받은 소녀의 붉은 입술이 더욱 도드라지게 예뻐 보였다.
소녀의 붉은 입술이 벌어지며 맑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폐하, 달도 차면 기운다고 하지요. 갑작스런 질문에 비류는 당황했다. 무엇라 말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오늘이 보름이니 내일부터는 저 달도 조금씩 이지러질 것이옵니다. 세상사도 이와 같은 바 나라도 흥하는가 하면 또한 망하지 않습니까? 비류는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다. 그대가 내게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오? 소녀는 비류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폐하는 저 하늘에 가득 찬 만월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 달도 기우는 법입니다. 대저 작은 그릇은 쉽게 만들어지나 큰 그릇은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작은 잔에 술을 부으면 금방 채울 수는 있으나 큰 그릇은 한참을 부어야 합니다. 폐하께서는 큰 야망을 갖고 계시니 조그만 일에 너무 만족을 하시면 아니되올 것이옵니다. 모쪼록 항상 겸손하셔야 생각하고 계시는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비류는 소녀의 조언을 듣고 자신이 그동안 실패 없는 성공에 너무 아나무인으로 자만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비류는 소녀의 깊은 눈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새삼스럽게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비류는 소녀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며 말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오이다. 소전은 누구신지요? 소녀는 방긋이 웃으며 대답했다. 소녀는 요동태수의 둘째 딸인 모카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류와 목화와의 첫 만남이었다. 비류는 미초리에 돌아와서도 목화의 충고대로 항상 자신을 다시 살피게 됐다. 그런데 목화와의 혼담이 들어온 것이다. 비류는 크게 기뻐하며 대답했다. 요동태수께서 그런 호의로 저를 대해주시는데 제가 거절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비류는 요동태수의 현명한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 이에 비류의 명성은 더욱 드높아져 인근 국가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비류의 명성은 온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때는 온조가 마침 말갈의 침략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다. 온조는 형인 비류와 힘을 합친다면 분명 나라의 안위는 물론 나아가서는 사만의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조는 십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물었다. 만일 비류 형님과 힘을 합친다면 말갈을 격퇴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대사자 오간이 옷구름을 만지며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십제는 비류왕의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말갈과 대항하게 되는 것이니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추호도 다름이 없을 것이옵니다. 평소 비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려가 반대하며 나섰다. 하지만 만일 비류왕께서 혹 딴 마음을 품으신다면 내후 외환에 처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신중을 기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마려의 말에 온조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비류 형님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오. 마려는 온조가 혈연까지 들먹이며 강하게 나오자 송구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옆에 있던 소선호가 나서서 말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형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법이요. 둘 다 자리를 잡고 일국을 이루었으니 이번 기회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요. 태우도 찬성하자 온조는 오간에게 명했다. 경이 비류 형님께 가서 의향을 묻도록 하오. 오간은 명령을 받잡고 물러나왔다. 미초에 도착한 오간은 비류에게 바로 찾아갔다. 비류는 오랜만에 만나는 오간을 무척 반겼다.
그동안 잘 지내셨소이까? 이 궁벽한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소? 비류는 웃으며 농담을 했다. 이에 오간도 같이 웃으며 말했다. 비류 왕자님을 뵙고 싶기도 하고 저희 왕의 뜻을 받들어 전할 겸 한달음에 달려왔사옵니다. 비류가 웃음을 멈추며 말했다. 어머니와 온조는 잘 지내고 있겠지요? 부쩍 보고 싶소이다. 이에 오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왕의 의중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왕께서는 비류 왕자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간은 자신이 온 이유를 상세하게 아뢰었다. 비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 역시 한시도 온조와 나를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언제라도 온조가 도움을 청한다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갈 것이오. 우린 형제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이렇게 온조와 비류는 유사시에 서로 돕자고 결속을 다졌다. 이 과정에서 태우 소선의 힘이 지대하게 작용했다. 그해 11월 요동군으로 향하던 비류의 누선이 조류를 잘못 읽어 난파하고 말았다. 강한 북풍에 방향을 잃어버린 누선이 암초에 걸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배에 점점 물이 차올랐다. 사자 영계가 급히 아뢰었다. 해야,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를 포기해야겠습니다. 비류는 다른 누선들이 걱정됐다. 다른 선박들은 어찌 되었느냐? 영계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폭풍이 심해서 물불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배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비류는 어쩔 수 없이 배를 포기하고 신하들과 함께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다. 파도가 높게 치고 있었다. 우주선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사람들은 배에서 뜯어낸 널판지에 의존해서 버텼다. 파도가 머리 위를 덮쳤다. 걸려볼 수 없었던 커다란 파도였다. 비류의 머릿속으로 왕후 목화와 어머니 소선우태우 그리고 동생 온조의 얼굴이 스치고 지나갔다. 비류는 입가에 웃음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다. 비록 짧은 생이었지만 한 세상 잘 호령하며 살았지 않나. 주몽왕의 아들로 부끄럽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뒤 비류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파랗게 개어 있었고 바다는 양순한 어린 양처럼 잔잔했다. 가끔가다 배의 파편과 널빤지들이 보이기는 했지만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왕후 목화는 한참 후에야 배가 전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목화는 부고를 접한 후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목화는 뒷수습을 했다. 목화는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비류국을 들어 십제에 바치기로 했다. 목화는 사신을 보내어 비류의 죽음을 알리고 귀부의 의사를 밝혔다. 그것은 비류가 항상 원하던 일이었다. 비류의 꿈은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가 함께 이 땅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다. 비록 비류는 같지만 원조가 그 유지를 잘 받들어줄 것이라 목화는 굳게 믿었다. 소식을 접한 소선의 충격은 심히 컸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궁실에 남게 되자 비류의 불행한 최후를 떠올리며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다. 온조는 각처에 조문을 띄우고 형의 장례를 준비했다. 웅대한 야망을 품었던 비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졌다.
비류의 세력을 받아들인 온조는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었다. 넓은 영토와 늘어난 백성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던 것이다. 온조대왕은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꾸면서 문무백관과 백성들에게 그의 통치 이념을 널리 공포했다. 짐의 형님께서 읽어놓은 비류국이 합류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백제국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 백제국은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비류 대왕께서 남기신 유훈에 따라 바다로 진출하여 동쪽으로 가야와 외, 서쪽으로는 서토의 북에서 남까지, 남쪽으로는 곤륜과 아유타에 이르기까지 수백의 나라와 교역하면서 재물을 축적하여 천하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또한 삼함 78국을 이끄는 마한의 진왕이 날로 쇠약해지고 있으니 이를 제압하고 삼한을 통일하는 대제국을 이룰 것이다. 대제국은 밥 한 끼 먹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문무 백관들과 백성들은 스스로가 강해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배워야 하는 것이니 모두들 힘써 글읽기와 무예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문과 무가 조화된 아름다운 문명과 강병의 문무대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신들이나 백성들은 그저 온조대왕을 정권의 야욕에만 불타는 임금으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그의 통치 이념이 발표되자 모든 이들은 온조대왕을 우러러보면서 마음속 깊이 경외심을 갖게 됐다. 이때부터 백제는 비옥한 토지와 안정된 교역로를 바탕으로 해상대국으로 나갈 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출연 박일, 탁원재, 정기항, 김익태, 이종구, 김도현, 문선희, 장주영, 김태웅, 박태호, 이기연, 원호섭, 김민성, 신찬혁, 고성일.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우리나라 삼국지 제3부 소선호 왕후의 진노편이었습니다.